안녕하세요, 북스노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이 시민한국사에 있는 이제 그 한국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한국제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읽기 전에 이 한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한국이라는 것은 정근대 시대 때 사회보장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조선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기원을 따지면 고구려부터 이제 그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진대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태종 그 왕건이 흑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훈유 10조에 이제 명시되는데, 성종 때 이게 이름이 을창으로 바뀌고요. 자, 을창으로서 이제 뭐를 사용했냐면, 연호미. 연호미라는 것은, 각각 호마다 조금씩 각초해가지고, 을창미로 사용했다고 하죠. 자, 조선시대도 고려하고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의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창은 이제 연호미로 쓴 게 아니라 불량미로 썼죠. 그래서 평상시에 불량미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놔두면 묵은 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새살로 교환하기 위해서 의창미를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묵은 살 내주고 가을 때 이렇게 새살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의창이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나 받아가는 사람이나 이게 이제 뭐냐면 갚을 의지도 없고 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든 그걸 뭐냐 받아낼 의지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군량미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이제 의창미가 고갈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아웃소싱 하자. 민간 자체에서 아웃소싱 하면 얘네들이 이제 뭐냐 어떻게든 이제 받아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 당시 국가 주도 아래 사창이 실시돼요. 사창. 우리가 이제 사창하면 16세기 때 양반들이 만든 사창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5세기 때부터 사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사창은 국가주도의 사창이라고 이제 보죠. 자, 그래서 이게 명종에서 성종 때까지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점점 고리다 되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폐지됐다가 이 국가주도의 사창은 나중에 이제 대원군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시작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양반 중심의 사창 있죠. 이건 16세기 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주도의 사창 관련된 내용은 심부세미도 있고 예전에 실체화 지도서 관련된 내용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을창에서 이제 관리했던 이제 이런 한국 제도를 중종 때는 분열청에서 관리했고요. 그러다가 인조 때는 상평창에 이제 이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상평창의 이름이 이제 상지창으로 이제 이름 바뀌게 되는데 상평창 같은 경우에는 물가조절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물가조절을 쌀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쌀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평창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16세기 좀 보면 좀 그때 일어난 게 한국의 부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국의 부세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자분을 뭐냐면 이렇게 중앙제주공을 이제 편입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자가 없어요. 한국은 이제 그 이자가 없었는데 세종시대 때 자연소모국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뭐 쌀을 이제 분신하는 거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지가 파먹거나 그 다음에 또 빌려줬는데 이게 떼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쌓는 식으로 해서 뭔가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대출한 공무의 10% 이자를 걷는 거야. 원래 없었다가. 이게 규정이 됐고. 근데 한국 이자가 후에 이제 가산세가 더 붙어서 마치 고리대처럼 운영이 되는 거야. 10% 외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한국은 그 당시에 지방재정을 메우는 방법이 이용돼서 사실상 세금하고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늘날 뭐 국민연금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후에 이제 받겠다고 하고 연금 받는다고 이제 약속을 하에 국가에서 맨날 이제 월급에서 떼어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사용처들 보면 저 유튜브 보니까 한일 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로 그 주식 있죠. 주식 이렇게 사들이거나 주식은 이제 한일 방어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가에서 필요한 이제 뭐그 공기업들이 그 뭐 주식을 이제 사들일 때 이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딴 데로 유용한 것 같아. 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 한국의 이자분이 이제 일단은 지방 재정을 메우는 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한국의 이자분이 중앙정부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명종 9년 때거든요. 그래서 명종 9년 때 일본 모해록을 이제 시작해요. 네. 이 일본 모해록이라는 건 뭐냐, 해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중앙제조가 기속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의 이자분을 뭐냐면 이렇게 호주의 해록, 중앙제조를 포함시키고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그래서 90%는 중앙에 쓰고 10%는 지방에 쓰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인조 15년에 들어가면 일본 모의력에서 3분 모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조 때는 이제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또 병전을 꺾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청나라 이제 사신들이 와가지고 많은 그, 그 뜯어가는 그 비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사신의 접대비 목적으로 이자의 10분의 3을 호주의 해독에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10%가 중앙재정으로 들어갔는데 30%가 중앙재정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한국의 이자 수익이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주요 세원이 되었던 거다. 그러면 이제 지방재정이 이제 궁핍해질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걸 뭐냐면 돌려가지고 지방재정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지방재정에서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또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잡세 같은 거, 무명 잡세 같은 것들이 뭐냐면 징수해가지고 이렇게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고 이제 한국이 이렇게 뭐랄까 문제점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은 이제 편입되고 중앙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꿔내고 지방재정 편입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냐면 한국의 그 이자 수익을 확보해서 중앙에서는 한 총재 같은 걸 이제 실시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삼정의 문란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삼난이 일어나고 나서 철종 때 한국제도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파한기결이죠. 예전에 말한 한국을 폐지하고 이걸 이제 뭐냐 그 이자분을 국가재정분을 어디에서 걷냐면 뭐 토지에서 걷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이때 한국 중에 이제 파한기결 부분은 진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진대가 있고 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제는 이제 어려울 때 이제 군율기관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게 진제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 때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제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진제 놔둬두고 한국 기능은 있죠. 이게 춘대 춘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대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폐하는 그런 제도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힘들죠. 말로는 그런데 그래갖고 결국 한 발짝 물러나서 그 당시 이제 뭐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뭐냐면 항공비를 빼먹은 아전들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쓸데없이 이제 서류상에 이제 한국 그 있죠. 이걸 정리하시고 그 미봉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한국 제도가 실제 폐지가 안 됐어요. 예. 말로는 폐지한다고 했지만 자, 그러다가 이제 대원군 때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이제 전면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창제를 실시죠. 근데 이 사창제는 이미 그 조선 초기 때 한번 실시했던 것들이에요. 시범적으로. 예. 근데 이것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해서 한국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갑오개국 때는 사반조례를 이제 배포해서 한국의 부세적 기능을 제거하고 그래서 진울 기능의 어떤 사람의 형태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진울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뭐 가뭄이나 홍수해 줄 때, 이렇게 국가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예, 춘대, 추납 그 기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그 시민한국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72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민한국사는 지금 읽고 있는데 한국 관련된 내용은 푸셈에도 있어요. 그 조선 연기 때 푸셈 관련된 내용에도 그 당시 이제 한국제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그 강독 시간 때는 읽었는데 요거는 이제 삭제하고 한번 읽었으니까 요거는 이번에 시민한국사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자, 농업국가에서 곡식은 농민의 생계수단이자 국가의 재정적 기초가 된다.
자, 조선왕조는 농민들의 수학 일부를 조세를 수취하는 한편 농왕기를 고려해서 농민을 동원한 역제를 운영했다. 자, 역제라는 것은 이제 뭐 요역도 있고 뭐 군역 같은 것도 있죠. 자, 조선의 국왕은 봄이 되면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한 친경례를 이제 하는 한편,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가서 뭐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농박 같은 걸 만들어서 전전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한번 하루 일내서 일을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 농사를 한번 지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리고 왕비 같은 경우에는 길쌈도 하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친경례를 하는 한편 자연재해도 이제 녹사의 작황이 좋지 않을 때는 기우제, 기청제 같은 진해에서 풍년을 기원했다. 자, 이어 더불어 의창이나 한국 같은 진울제를 운영함으로써 백성들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 의창은 곡식을 이제 충군기에 대여하고 추수기에 돌려본 진울창고로서 그 당시 고려와 조선 전기에 주로 이용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의창의 역할이 나오는데, 자, 의창은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때 한국 기능의 역할을 했던 거고, 춘대 추납, 봄에 빌려줘서 바울에 뭐냐면 빌려 그 받는 그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진제가 있고 진대가 있어요. 예, 그 기능 두 가지인데 여기는 진대만 얘기하고 있는데 진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홍수라든지 가뭄에 있을 때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뭐냐면 쌀을 나눠줘서 죽이라도 이제 써가지고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진제야. 이런 거는 국가에서 무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보면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하면 이제 뭐냐면 가옥도 산실되고 막 그 뭐랄까 이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체육관에 이제 가둬놓다면 좀 여기 모셔놓고 이게 뭐 필요한 이제 일상품들 물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진지예요. 예. 근데 이제 진대는 빌려주는 거죠.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이 진대기는 을창에서 했던 거고, 자, 을창곡은 기본적으로 원곡에 대한 이자가 없기에 봄에 대한 곡식을 이제 돌려갔을 때 자연 감소분을 이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흑연으로 산업받지 못하는 곡식으로 인해서 원곡 성취분도 이제 했다. 그래서 자연 감소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다가 운송하다가 이제 뭐 소실된 부분도 있고, 지가 갉아먹은 것도 있고 등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원곡 성취분 같은 경우에는 빌려줬는데 진짜 뭐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갚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출 내줬는데 못 갚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평상시에 이제 그걸 대비해갖고 대성충당금을 쌓아놓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갖고 원국 성실분에 대해서 그 있으니까 이런 감안해서 아까처럼 원래는 이자를 안 받는데 세종 때 그 당시 이제 이자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종 때 군장을 비축했던 곡식을 이전에 의창국 그 백석을 확보했으나 계속된 원곡 손실 때문에 의창 기능이 이제 점차 손실되고 16세기 때부터 이제 대역을 해소할 때 손실을 감해서 원고의 10% 추가를 거뒀는데 이를 모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제가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인데 세종 때가 아니라 아, 세종 때가 아니라 그 16세기 때네. 다시 설명할게요. 앞에 제가 착각해갖고 잘못 설명했어. 네. 이 부분을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세종 때는 군자금에 비축된 곡식을 을창고 삼았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홈이죠. 고려시대 때는. 근데 이 연호비는 이제 호마단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주에 갖고 이제 모아뒀다가 이제 을창국을 삼았는데 여기는 이제 분자국으로 이제 삼았던 거고 근데 원국 손실이 많으니까 16세기 들어와서 대우고 해소할 때 손실분에 가면 원국 10% 거는데 16세기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세기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모국이라고 했고 자 원래는 10% 걸었지만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늘어나서 일종의 이제 고리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들어가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제 했던 거 있잖아요. 예, 삼정의 문란도 일어났는데 이게 19세기 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6세기 때도 일어났어. 삼정의 문란이.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이제 16세기를 건국대전 체제 붕괴 이렇게 이제 보고 16세기 상당히 이제 부정적 평가하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긍정적 평가하는 분도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모국이 단위로 이제 이자를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일섬당 1도 5국을 모국으로 거뒀으며 지방권이 보유 경비로 이제 사용됐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후 모국의 일부를 호주의 장부에 기록하겠는데 이게 해독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독이라는 것은 호주의 경비로 이렇게 편입시킨 거예요. 중앙 재정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해독법인데 그때 이제 명종 9년에 모국의 이제 10%를 호주에 기속시키고 중앙정부 재정에 활용하는 일본 모해독을 이제 뭐냐면 처음 시행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일본 모해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양난 이후에 국가재정에 타격을 입자 인조 때부터 모국 수의 30%를 원국을 전환시키는 여기 보면 3분 모해독을 했다. 그래서 1분 모해독이나 3분 모해독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때는 이거 나올 수가 있어. 1분 모해독, 3분 모해독. 그래서 공무원 시험 예전에 국어 공무원 시험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죠. 1분 모해독이나 3분 모해독이요. 1650년 호정 때 호족의 모국 수입증 30분 삼병장에 이제 기속시키고 사신 접대비로 이제 활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상병청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는 의창에서 담당했는데 이게 이제 뭐 교육청 상병청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게 나중에 상병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 한국의 이제 모국을 일정 비율로 해안에 기록해요. 해안은 여기 이제 호주의 장부를 얘기하죠. 여기 호주의 장부를 해안에 한다. 그래서 기록해서 재정을 활용한 해독부은 이후 중앙관처 물론 지방 간의 재정 보용에 폭넓게 활용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3분 모해법이나 1분 모해를 통해서 그 당시 이 이자분이 중앙 재정에도 있고 그다음에 70% 3분 모해국 기준의 70%는 지방 간화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 원래 100% 사용했다가 이 중앙정부에 30% 가져가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있잖아요. 지방 간화의 재정이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무명 잡스를 걷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이 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부세화되다 보니까 한국이 부세화되다 보니까 정부는 이 부세화된 부분을 안정적으로 이제 뭐냐 걷기 위해서 그래야지 뭐냐면 그 세수익이 안정적으로 해야지 계획을 이제 잘 세워갖고 이제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초 재입이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총액제를 실시한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이게 한총제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무상진후는 이제 정통이 없었던 거 아니다. 이 무상진후는 보통 이제 앞에 건 진대라고 하고 요거는 진제라고 해요. 진제. 진제. 예.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유의결 시간은 이들을 이제 항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가 양곡을 지급하는 진후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싼값에 가나의 비축국을 민가에 판매하는 발매 조치를 취하였다. 자, 이러한 이제 뭐냐면 그 정책은 현종 때와 숙종 때 차례로 발생한 대기금 여파. 그때 이제 현종 때, 숙종 때 일어났던 이제 대기금 관련된 얘기겠죠. 네, 경신 대기금 같은 등등 이런 것도 이제 뭐 소빙기와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당시 많은 인구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파도 이제 뭐냐면 그 인구가 급감하면서 번번이 시행됐다. 그러나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무상 징후는 조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비축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자, 이에 중앙정부는 공명적으로 이제 발행해 곡실 비축하고 지방수령이나 사족이 자체적으로 진월국을 조성하도록 했다. 자, 영종 때 이후부터 전라도의 난이포장, 경상도의 포항장, 한경도의 도자기창 등등등 해가지고 대규 진울창을 설치하여 지역 간의 곡물 이전과 무역 방식 후 곡물 부족 현상 기근을 대비했다. 자, 이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현상도 있었냐면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 이제 뭐냐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전라도나 충청도가 도와주고 그다음 전라도에서 이제 뭐냐 큰 가뭄이 있으면 경상도 이제 여기 비축민을 끌어다가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문제는 회로법의 실행으로 한국의 이자 수익이 재정을 보충하는 데 널리 이제 활용되면서 호주를 비롯한 중앙관청 물론 지방 가난에서 여러 명으로 항구를 설치 운영했다. 자, 이에 이제 토지와 호구를 고려해서 항구를 일반적으로 풍급하고 요걸 이제 뭐라고 해? 총액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한국제 이제 총액제를 한총제라고 한총제. 그래서
그때 이제 19세기 때 삼정의 문란이 일어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뭐 군총이나 그다음에 뭐 비총제도 문제가 있었지만 요 한총제가 되게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 밀란의 어떤 직접적인 계기도 삼정의 문란 중에 한총제 관련된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호원본 그 정부에서 그 아전이나 관리들이 이제 그 유용한 횡령 부분을 뭐냐면 메꾸기 위해서 한총을 이제 여기에서 뜯어내갖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총제가 그 당시에 도교가 되다 보니까 도교에 이제 한총이나 목록으로 도교에 부과를 했던 거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하급 관리 중간첩법과 이 중간첩법은 포움이라고 하죠. 자, 부신화 회계 관리로 19세기 들어서 한국 중 상당상이 정부상에 중시하는 헌호공만 나왔다.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문제가 됐다. 18세기 이후에 대외 정세가 안정되고 농업 생산이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진울이나 재정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쫓던 정부는 한국 운영상의 불거진 문제점을 목도하면서 수익으로 돌아오는 재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 간화의 항리들 역시 지역 간 계절 간의 곡물가 변동을 하는 중간 차익을 깨하는 불법적인 수탈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을 통해서 부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지방간은 이걸 통해서 또 농간을 해가지고 여기 빼가지고 자기 이제 착복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이용해갖고 유용해가지고 다른 데 이제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단 이득을 챙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말이 좀 그러네. 18세기 이후에 진흙과 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줬던 정부는 한국 운영상의 불거진 문제점을 목도하면서도 수익으로 돌아오는 재원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말이 되네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예. 자, 포기할 수 없다는 거는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 때 이제 천만석에 이르는 한국은 더 이상 농민들에게 재분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세 부담으로 작용해 농민한테 불씨를 지폈다. 요걸 좀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상당히 그런 것 같아. 원래 국민연금을 만들었던 취지는 국민들 노후 생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조금씩 뜯어내서 이거 걷어가지고 각주해가지고 후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낸 거보다는 지금 20, 30대들은 뒤에 받는 그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금이죠. 준세금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가 계속 이제 착실하게 이제 원래 목적에 치에 따라 운영하면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운영하는 거 보면 환율 방어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 막 떨어질 때 주식시장 부양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량주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떨어지는 이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투입을 해갖고 이게 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지금은 거의 비슷해.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국민연금을. 자, 그때 당시에 한국민도 조선 사람들 생각할 때 국민연금처럼 생각한 것 같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도와주겠다 하면서 세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하여튼 1862년 농민항쟁 후속 조치로 파한 기결이 이제 뭐냐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고종 초반의 한국 운영을 멸리에 위한 사창제 이 사창제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부세균이 사라진 거는 1895년 사한조례 아까 얘기했죠. 이 사한조례 반포되다. 그래서 사한조례를 통해 지방이 한국을 대신해 낮은 이유의 사한미가 조성됨으로써 빈민의 진울 제도가 회복되었으나 한일 합방으로 완전하게 진월국이 폐지됐다. 그래서 이 사안조례를 계기로 진대적 기능은 없어지게 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짜 진재 있죠. 이 어려운 사람들 이제 풍년이나 태풍이 들 때 뭐 이런 것들 자연재해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나눠주는 무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한 통으로 넘어갈게요. 조선시의 이제 그 후기 때 사회경제 발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2년에 한 번씩 꼭꼭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자본주의 맹하,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맹하가 보인다. 이 내재적 발전에 따라서 그 조선시대 때 사회의 경제, 문화적 발전은 상당히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시계열적인 그 변화를 좀 볼게요. 이런 것들 조선기 발전상을 도표를 통해서 시계열적인 변화상을 좀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왜 또 일찍 넘어가나? 아 이게 아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나? 음, 아, 말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도표를 좀 찾으랬더니 이건 또 어디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잠깐만요. 예, 이거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했다가 표가 있는 줄 알고 음, 음, 여기 넘어갔네. 예. 네, 만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 변화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할게요. 자, 여기 경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 농업이나 수공업이나 강업이나 상업 등이 발달했죠. 그래서 그 당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양법, 그 다음에 경종법 이런 것들 통해서 강작이 이제 가능했고, 그 다음에 상품작물 재배 이런 거 지대에서도 이제 뭐냐면 타조법 도조법 이런 것들이 등장했죠. 그런 것도 이제 있고 도조법이 등장한 것보다 이제 타조법 같은 게 예전에 있었고 타조법이 일반화되고 그 과정에서 도조법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했어요. 민영수공업. 자, 그다음 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설정 수세제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요. 자, 그다음에 상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공인이라는 사상들이 이제 활동도 있었고 자, 그 대무역이 이제 활발했죠. 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등 농업생산 증대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에 위해서 이제 뭐 신분도 사고 하니까 신분제 동료 형성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사상 쪽으로 볼 때는 이제 여기에 걸맞게 신학 사상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뭐 동학 그다음 기독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위해서 이제 결합되면서 있고 자, 이 가운데 이제 뭐냐면 정치가 세도 정치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게 농업 생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어떤 사회든 간에 이런 농업 생산이 발전해야지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상공을 발달할 수 있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산된 잉여 생산을 통해서 시장에 갖다 팔면서 상업이 발달되고 거기에 잉여 인구들이 이제 시장에 올라가면서 상인이나 공인이 되고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조선후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농업센서 발달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농법 개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 이제 볼게요. 자, 조선후기에 주로 왕실과 양반 지지층에 의해서 주도된 농지 개간은 우선 진전, 그러니까 묵은 땅의 개간에서 이제 시작되어 점차 늪지와 간척 등 신전 개발 연장됨으로써 호정이나 현종 초에 이르면 농경지 면적이 전란 이전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한편 지주층의 토지 경공과 그다음에 지주지의 확대에 따라서 소유주에 있거나 축소된 일반 농민들은 농법의 개정을 통해서 수학을 증대시키면서 활력을 개척했다. 자, 이러한 경향은 수전농업과 한전농업에 다 같이 일어나 지금까지 집합법이 이항법으로 이제 전환됨으로써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절감되고 생산량의 2배 이상 증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이항법, 그러니까 집합법, 이항법이 있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이제 집합법은 이제 했죠. 이걸 정확히 수경집합이라고 하죠. 자, 수강지파가 이제 일반화됐던 건데, 조선 후기 때 이제 수의시설이 완충되면서 이항법이 이제 일반화돼요. 이항법은 고종 후기 때 들어왔던 거죠. 이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조선 후기 때다. 그러니까 이항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모판을 만들어서 삽을 띄어서 모가 한 움큼 이상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을 이항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이항법이 이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모내기법은 모판에 미리 좋지 않은 모를 골라낼 수 있어가지고 그 뭐냐면 유전적으로 좀 불량한 모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있고 또 같은 면적의 토지에 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또 모를 줄을 맞춰 심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보다 잡초를 골라내기 쉽고 긴매기 노동력을 이제 5에서 8까지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모파의 모가 자연 동안에 그 빈논에 보리를 심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번 농사를 질 수 있죠. 그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학법 농업 생산 향상하고 생산의 노동력 감소, 농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항법의 이점을 쓰다가 하면 일단 모를 이제 그 모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이제 뽑아내면서 생산량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긴매기 작업이 쉽고, 그다음에 이모작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력도 이제 증가된다. 이것도 이제 총괄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수준에서 이항법은 이모작을 가능케 하여 농지 이용도를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 밖에 수리시설 정비 확대로 18세기 말에는 자기 정부의 저수지가 6천 개 달고 12번의 개발 농기구의 개량도 생산이 크게 뭐냐면 어, 증대했다. 또한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등 산불 작물이 만들어지면서 도입했고 인삼이나 연초 같은 재배가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은 전부나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보면 그 밭농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주위에 있어, 밭농사. 네. 그래서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견종법하고 이제 농종법의 경종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김용성이 한전농업에 있어서 정기에는 이제 뭐냐면 농종법이 있는데 후기에 대해서 견종법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농종법과 경종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농종법 같은 경우에 2항이 있으면 여기가 2항이고 여기 고항이잖아요. 그래서 2항을 싣는 것을 농종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경종법은 이제 고항이 싣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종법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점이 뭐냐면 심한 가뭄에도 씨가 쉽게 흙 밖으로 나오고 김매기 하기 이제 그 쉽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싸게 통풍이 잘 되고 거름주기에 낭비가 없고요. 싸게 풀이를 흙으로 싸서 가꿈으로써 바람과 가뭄에 강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종법의 2배 정도 노동력이 감소되고 수확은 두세 배가 단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뭐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은 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농업 생산의 발달은 지주지의 변동을 초래했다. 당시 양반 지배층들은 농지 개간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모민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었는데 이는 농민을 모아 개간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의 경작권, 즉 소작권을 급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 모민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모았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 자, 하여튼 이와 같이 개간은 되게 지주존호 관계의 전제에서 진행됐지만 그것은 종래같이 부역노동이나 암락위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성립됐으며 지주존호의 관계도 노주관계 같은 지배 예속관계에서 다른 새로운 양상을 진전되었다. 즉 지주존호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로 진행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좀 약간 볼게요. 지주존호제 관계라는 건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전호는 토지를 빌린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주와 전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호가 지주한테 토지를 빌린 대가로 지대를 납부하는 거죠. 지대. 자, 그래서 지금은 지주와 전호 딱 생각하면 그냥 경제적 관계로만 생각하는데 정근대 시대 때는 경제적 관계 외에도 경제 외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 여기 신분제나 이런 것들이 엮여가지고 경제 외적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경제적 관계도 있으면 경제 외적 비중이 상당히 높다가 조선 시대가 이제 조선 전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경제 외적인 관계가 점점 뭐냐면 줄어들죠. 뭐 완전히 없어졌다는 그보다는 일단 경제적 관계가 올라가고 경제 외적인 관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주존호제가 이제 뭐냐면 바뀌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주노제의 어제 발전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창기 때 지주노제는 주로 이제 차지한 게 뭐냐면 요걸 도표는보다는 작계제 형태죠. 작계제. 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중기까지 정확히 말하면 16세기 중반까지죠. 여기 때가 이제 작계제야. 작계제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농장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농장 형태를 세 개로 나누죠. 하나가 사경지, 직영지, 작게제, 작게제, 작게지 이렇게 나누고 직영지는 100%, 여기는 50%, 사경지는 여기는 주인이 100%, 여기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 100%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자기 땅을 견제하면서 작게지나 직영지를 같이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게제를 운영할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이들은 주로 예속 농민들, 예민들이죠. 아니면 노비들, 외고 노비들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양민이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천민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여기 앞에서 암락위천이라고 하죠. 암락위천. 이 용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 지문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예속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외고 노비이기 때문에 이게 신분제가 연결돼 있고 부용노동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지대뿐만 아니라 주인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됐던 걸 작게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암락 위천 현상이 심화되면서 16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제 작게제가 제일 뭐냐면 고도로 이제 그 확산될 때, 이때 노비의 인구는 추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40%에서 50% 정도 노비였다고. 물론 이때 노비는 주로 외고 노비들이 이제 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16세 후반때 들어가면 바뀌게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작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밑에 있었던 이제 예성노비들이나 외고노비들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하니까 이때 이제 16세 중후반 넘어가면 막 으쌰으쌰 투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농업 생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계제 같은 경우에는 유지됐던 것이 농업 생산이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농업을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다음 뭐 가옥도 있어야 되고 자기 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농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농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얘네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빌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장이 형성됐는데, 근데 이제 16세기 중기를 기점을 넘어가서 후기 때 농업세이 올라가요. 농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뭐 종자 등등을 소장이들이 다 마련할 수가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해요.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주 입증할 때는 여기 작계제 형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뭐냐면 비효율적인 게 이제 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두 가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농장지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작계제가 아니라 직영지 형태로 이제 운영한 거예요. 작계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 마늘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직영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항청사에 거주하면서 뭐냐면 그 직접 그 솔고노비를 동원해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 이제 밑에 시킨 사람들 이제 있죠.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직접 그 관리하는. 그러니까 작게제는 감자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서 마름이 돈만 이렇게 뜯어가는 형태였는데 직영지는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직접 관리 감독하거나 마름 등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 농경은 자기가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때 사용했던 노비는 솔고 노비죠. 예.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직영지 형태로 바뀌게 되고 또 한 형태가 뭐냐면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타조법, 변적 반수제가 행해져요. 이게 일반화돼. 이게 타조법이라고 하죠. 변적 반수제는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등장했던 거야. 지대의 2분의 1에 대주는 형식으로 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먹혀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변적 반수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16세기 때부터 이제 후반부터 요게 운영하는 게 쌍가가 먹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타조법이 등장하죠. 2분의 1 형태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16세기 후반 때. 예, 그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개론서라든지 교과서는 마치 조선 고려시대부터 이제 변적반수라는 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변적반수제가 일반화된 거는 16세기 후반때요. 16세기 후반이고 조선 후기 때 주로 형태가 요 변적반수제 형태, 타조법이었어요. 타조법. 그리고 도조법은 18세기 때부터 등장했는데 어떤 책에는 이제 관점에 대한 18세기 때 등장해서 일반화됐다는 관점도 있고 아직까지 타조법의 부수적이었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작계제 형태보다는 요 변작반수제 형태가 또는 뒤에 도조법 형태가 훨씬 더 경제적 관계겠죠. 상대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경기 외적 관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보다는 작계제보다는 요 변작반수가 그 뭐냐면 경제적 관계였고, 그다음 뒤에 등장한 타조법, 도조법이 더 경제적 관계겠죠. 그래서 이 지주전후제 관계가 이런 식으로 경제적 관계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농업노동의 절감과 생산량의 그 증대에 힘입어 근면한 일부 농민들은 경력 규모를 확대하고 부를 이제 축적하면서 지주화되었다. 자, 이들은 자장농이나 소장농이거나 말로 막농하고 농업 생산이 상승한 토대로 이른바 강작을 향해서 수확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당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관련해서 시장의 상대로 한 농업, 즉 상업적 농업을 하여 뭐냐, 증대시켰다. 자, 요걸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경영분농이라고 하죠. 경영분농. 예. 경영분홍은 그 영국에 농업혁명할 때 뭐 그 요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요몬을 모델로 해갖고 한국 사회에 좀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푸셈에서는 이 경영분홍이 상당히 좀 강조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부정하는 학자의 견해도 있거든요. 예. 단순히 분홍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 경영분홍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지대 수입 외에도 뭐냐면 그 농업 그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시장 경제가 발달되면서 상품 작물을 팔아가지고 했던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상업적 농업을 통해 이득을 얻는 그 때문에 종전에 지대만 가지고 지대 수입만 가지고 있었던 지주와 좀 다른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상업적 농업을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자신의 토지도 있고 남의 토지를 또 빌려요. 차경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토지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도 빌려가지고 차경 형태로 뭐냐면 한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가능하다면 강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몇 소수가 넓은 토지를 이제 경작하는 거죠. 그 가능했던 것이 이제 이양법 같은 것들이나 앞에 이제 경종법 같이 이렇게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또 뭐냐면 임노동자를 이용하죠. 아, 그래갖고 겨우 분홍층들이 이제 임노동자를 이제 잘 이용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뭐냐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이제 노동력 필요 없는데 이항법 할 때, 그러니까 이 모내기를 할 때나 추수할 때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 농업 노동자를 이용해 가지고 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경영원 분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영원 분홍이 성장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생산력이 증대되면 항상 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양극화 형성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새로운 기술 익혀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반면에 그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분란도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부동들이 성장해서 많은 이제 돈을 벌었지만 또 빈농들이 이제 생기죠. 그 빈농들은 이제 뭐냐면 농업 노동자로 이제 떨어지거나 임노동자로 아니면 도시에 가갖고 상이나 공이 되거나 아니면 저쪽 그 강상을 가갖고 강업하거나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어떤 형상들도 일어나냐면 소유권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형상도 있지만 또한 이제 경작권도 한 사람에 집중되는 형상이다. 왜냐면 지주 입장일 때는 그 예전에는 똑같이 땅을 나눠줬는데 그거보다는 좀 똘똘하고 뭐냐면 뭐 영리한 그런 경영분홍에게 경제권을 다 몰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경제권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똘똘한 애들만 골라갖고 집중적으로 경제권을 몰빵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의 양극화도 일어나지만 토지 소유권의 양극화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경제권의 양극화도 일어나요. 이게 이제 후자가 훨씬 더 큰 타격을 주죠. 왜냐하면 소작인들은 땅을 이제 뭐냐면 소작지를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소작인들이 더 많았으니까 비중이 자 지주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이제 시작자들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도 했지만 경작권 문제에서도 언급해요. 그래서 경제권도 공동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자 대전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시장을 상도하는 농업, 상업적 농업이 등장했다. 그래서 상업적 농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입형 문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 자, 이때 이제 주요 상품 곡물을 비롯해서 자, 그 당시에 이제 곡물 생산이 되게 많았는데 쌀이 되게 이제 뭐냐면 그 산업 곡식화돼. 그러니까 쌀이 상품화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도시 인구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게 소비 인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는 쌀을 먼저 쌀을 공급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쌀이 먼저 상품화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쌀이 상품화되면서 밭을 논으로 이렇게 뒤엎고 이렇게 논을 이용해서 쌀을 생산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 경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소비 사람들에게 그 도시민들에게 뭔가 이제 그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상품 작물들을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유채료, 야채, 연초 담배죠. 담배 같은 17세기 이후에 이제 일본부터 도입된 거고 돗자리 같은 도시민들에게 뭐냐면 필요한 생활 필수품 또는 원재료가 되는 것들을 이제 공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임노동이 기본이 되었으나 이러한 농업경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던 새로운 계층은 경영분농이 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지주형 분농과 경영분농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경영분농에 관련된 특징이 여기 언급돼 있죠. 그래서 경영분농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화돼 경영부모가 클 경우에 스스로 관리자나 감독의 일을 맡고 노동은 고용노동에게 의존하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을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는 자본가적 차진농에 비유해 차진농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 외에도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 요몽의 특징하고 비슷해. 영국의 요문도 그런 특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자기 토지에 차지농을 빌려서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갖고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경작권까지 독식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경작지를 못 얻은 많은 이제 농민들 몰락해서 농업 노동자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형상들이 영국에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기 때도 그 비슷한 형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자본가적 차진농에 비정될 수 있는 이 경영형 농업은
분홍이 조선 후기 때 하나의 커다란 사회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제 경영 분홍에 관련된 것은 좀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많이 많아. 이거 조선 후기 때가 어떤 맹아적인 어떤 자본주의 그 맹아적 형태,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아도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영국의 이제 그 산업 농업혁명을 끌어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농업혁명이 비슷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경영분홍도 있었다. 요번 같은 경영분홍도 있었다. 요걸 뭐 뜯어맞춰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사료도 이제 비슷한 사료를 뜯어맞춰갖고 이렇게 설명한 이론이다 해가지고 비난이 많아요. 예. 아, 비판이 많죠. 예.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뭐 교과서나 이런 것들에 보면 이제 경영분홍 같은 경우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분홍 형태로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기술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심플생 같은 경우에 아주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경영분홍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요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작이나 그 산업적 농업에 소작농들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에 지주로 선정한 사람들이 생겨 서민지주가 있었다. 그래서 서민지주는 경영분홍과 함께 농민층의 강범위한 분화를 따서 조선 후기 사회 발전을 한 단면을 보였다. 자, 이 서민지주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주 자체가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땅을 갖고 그냥 자기 농토만 이제 경작하는 사람을 자영농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땅을 이제 외에도 남의 땅을 빌려서 대규모 경작하는 사람을 경영분홍이라고 하고 서민지주는 경영분홍처럼 차징은 않고 차진홍은 아니고 땅을 이제 뭐냐 소유하고 그땅 외에도 자기 땅 자기 토지 경작하는 외에도 뭐냐면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남한테 소작을 주거나 아니면 전체 다 소작을 주는 그러니까 출신이 이제 서민지주 양반지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경영분홍은 자기가 참여하지만 서민주주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얘네들은 주로 수익이 지대야. 음. 근데 얘네들은 지대 외에도 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상품 시장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들 이런 걸 이제 했다.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영분홍과 서민주주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주제이라는 이제 변동은 지주권의 약화와 전업권의 성장을 수반했는데 이때 이제 지대 형태의 변화도 불러냈다. 자, 지대 형태 변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근데 여기는 너무 간략하게만 서술돼 있어갖고 이게 15년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들을 이제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게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3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3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대 수치 방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굳이 보려면 이제 그 지대 수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타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조법 있죠. 도조법. 자, 근데 이 도조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변작반수제도 있잖아요. 고조 후기 때부터 이제 등장해서 16세기 때 후반에 일반화 됐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뭐 기록마다 다르긴 하는데 18세기 때 이제 등장했던 거 볼 수 있어요. 18세기 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도조법은 이제 정조법을 얘기한 건데 이 직조법은 이제 타조법과 도조법을 좀 약간 혼합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타조법은 이제부터 보면 그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추수기에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률지대죠. 그 2분의 1 정도. 그래서 만약에 수확기에 100석을 이제 수확을 하면 음, 50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선액제도가 타조법이고 예전에는 이제 변적반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계항후에 소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소작지. 자,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일단은 조선전기 때 지주가 전세, 부가세, 종자, 종호 등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후기에 들어가면 소작인들에게 전가를 해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률지대다 보니까 수확에 다가했다 지주의 이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인의 농업 경영에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해져. 그러니까
소작인데 자유로운 어떤 토지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소작인데 생산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그래서 자율적인 영농이 제약됐다라는 그런 뭐냐면 문제점이 났죠. 예. 자, 그럼 도조법을 보겠어요. 자, 도조법의 개념은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일정한 지대를 미리 정하고 농사의 풍작과 홍작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를 갖다 바친 정액지대예요. 정액지대. 예. 그래서 정액지대다. 그러면 직조법하고 정조법은 뭐가 다르냐 하면 직조법은 하고 정조법 다른 게 뭐냐면 언제 그걸 정하냐는 거야. 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수학 뭐냐 요때는 이제 뭐야 그 농사를 짓기 전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전이죠. 예. 수학하고 여기는 수학이고, 예. 이렇게 했는데, 농사를 짓기 전에 이제, 정하는 건 타조법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정률지대도 정하는 건 딱 타조법이고, 정조법은 보면 이것도 타조법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농사를 짓기 전에 여기 딱 할 때 정률지대가 아니라 그냥 정액지대를 적는 거죠. 보통 3분의 1 정도 액수에 상관없이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하지만 이거는 액수에 상관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석이면 2분의 1이면 50만 석을 내는 거죠. 여기 수학기 때 만약에 이게 하면 근데 여기서 수학기 때 100만 석인데 원래 약속대로 3분의 1 하자면 30석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150석이라도 30석을 내는 거고 이게 딱 고정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정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전에 율로 걷는 거, 정률 걷는 건 타조법, 정액 걷는 거는 정조법 이렇게 보면 되고 그냥 직조법 뭐냐? 직조법은 여기에 이제 수학 그 하기 직전 여기 바로 앞에 직전에 그 간평이 와요. 그 간평이 와가지고 미리 한번 쭉 이제 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간평이가 소작인이 함께 보고 나서 지대라는 걸 결정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보고 여기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 걷자. 그다음에 뭐 5분의 1 정도 걷자. 뭐 4분의 1 정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수학 시기 직전에 하기 때문에 지주 입장 올 때는 홍련이면 좋은 거고 홍련이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죠. 정액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 소작의 입장 올 때도 만약에 이게 풍년이 아닌 풍년일 경우에는 3분의 1을 걷는 것도 이제 좀 뭐냐, 미리 3분의 1 걷는다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걷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이거 요번에 풍년이니까 뭐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쇼부하자, 딜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 직전에 딱 작황을 보고 뭐냐면 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정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직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조법이든 정조법이든 정액을 결정을 하는데 정액법 뭐냐면 앞에 있었던 정조법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전에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수확 직전에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이 직조법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어요. 직조법.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널리 그 밀란 19세기 때 밀란 시기 때 널리 했던 그 지대 납부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직조법이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조법.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지대 근납화. 그러니까 지대를 돈으로 납부하는 거.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하여튼 이 직조법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요. 자, 자, 그러면 이 도조법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뭐냐? 그러니까 토지세와 부가세를 모두 자gin이 부담하는 조건 안에 일정한 지대를 바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농 가정 전체와 작물의 선택에서 자기네 자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소작인데. 그 다음에 정액지대이기 때문에 총 생산량 중에 지대액을 뺀 나머지 분량을 자기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변작하는 농민들보다 생산율이 높을 수 있고요. 병작하는 농민이 그 농민보다 더 이제 병작이라는 것은 앞에서 타조이죠. 생산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거. 특히 도조의 지대력은 전반적으로 볼 때 타조의 지대력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통상 3분의 1 정도 이렇게 걷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액지대지만 대충 보기에 3분의 1 정도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도조법은 이제 주로 항저투쟁의 산물로 주로 궁방전이나 간두전 같은 대규모 장터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기가 이제 농지를 개간할 때, 지주하고 농지를 개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또 도조법을 이제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도조법이 시행했던 지역의 일부에서는 조세 급납화도 했고, 그 조세,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 조세 급납화가 했잖아요. 조세 급납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가운데 그 지역의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이게 합해지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합해지대. 그래서 도조법하고 이 합해지대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조세가 급납화되니까 지대도 급납화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조법이 시행된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조세 급납화와 함께 이런 지세 급납화도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직조법하고 그 도조법에 대한 직조법하고 그다음 합해지대, 그러니까 지세 급납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지대 납부 방식의 특징으로서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도조법을 설명할 때 직조법 관련된 내용은 설명 안 하더라고요. 저희 정조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조법은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지권이라는 게 있죠. 도지권. 자, 도지권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도조법을 다 했다고 해서 도지권이 있는 게 아니라, 도조법을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중에 도지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조법에 이제 했던 방식 중에 이제 그 어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궁방전이나 간두저 같은 대규모 장터에서 이제 뭐냐면 이 도적법이 행해지고 또 하나가 도적법이 행해졌던 게 뭐냐면 제방이 쌓거나 그 제방을 쌓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개간을 할 때 큰 이제 뭐냐면 도움을 줄 경우에는 그 후자의 경우에는 그 뭐냐면 도적법 하면서 도지권도 이제 주는데 도지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경작권을 이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경작권의 매매, 양도, 저당, 상속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그 뭐냐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빌려줘요. 예, 전대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도지권이 있었다. 이 일물 그러니까 그 양주권이 이게 뭐라 그러죠? 네. 하여튼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소유권 외에도 경작권이 따로 있었다. 이 도지권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대법적으로 볼 때는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권리가 있다. 토지에서는 소유권만 있는데 도지권은 인정 안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도지권 개념은 약간 이제 뭐하고 그 비슷하냐면 그 명랑할 때 일전 양주제 있죠. 이거 비슷해. 경작권이 따로 이제 독립을 해갖고 나중에 청나라 때는 이제 또 이런 것들 뭐그 상속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영저권.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에 명청시대 때 이런 이제 그 관련된 영정권 관련된 권리들이 그 뭐냐 조선시대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도지권. 예. 그래서 이제 도적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도지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도적법에 이제 그 마련한 그 걷는 그 징수의 납부복 중에 그 당시 개간이라든지 이런 게 참여해가지고 일부 공을 했던 사람들에게 도지권을 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 지주의 이러한 변동은 지주권의 약화와 전호권의 성장을 수반했다.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변행에서 지대 형태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점유지대인 타류법에 이 일정한 액수인 정해진 도조법은 이제 전환됐고요. 도조법은 정조법하고 직조법은 다르죠. 정조법은 농사를 짓기 직전에 한 거고, 농사 짓기 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직조법은 수확하기 직전에 하는 거죠. 똑같은 이제 뭐냐면 정액지대지만 요 시점이 다르다. 정액을 어떻게 결정한 그 시점이.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화폐지대로서 급납제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 네, 급납제, 그 도조법, 이거 시험이 나왔는데 지대 납부 방식의 특징, 도조법도 있고 직조법도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만 그 채점 기준이 도조법하고 직조법, 급납제 세 개 중에 두 개를 쓰면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따라서 이제 소장농은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지주존호제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진전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작계제보다는 타조법이 훨씬 경제적 관계였고 경제반 수제가 그 다음에 도조법이 훨씬 더 경제적 관계였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대 납부 방식을 보면 그 정근 대신에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지대가 납부되거든요. 하나가 노동지대요. 네. 노동지대는 뭐냐면 그 자기 이제 지주 그 마을에 공유지나 그런 데 가갖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지주의 공유지 있죠? 그 지주 직영지 가갖고 농사를 내. 농사를 하고 그걸 납부하는 거야. 그 서양의 그 장원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헌물지대죠. 그래서 이제 헌물지대는 소작인이 헌물로 납부하는 거야, 지대를. 이제 몸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합회지대야. 그래서 이런 헌물지대와 이제 합회지대가 등장한 거는 조선후기 때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작계제 형태는 노동지대와 약간 이제 현물지대가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동지대, 현물지대, 합회지대, 합회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양의 이제 그 어, 그 중세시대 장원의 발전 과정도 비슷하죠. 이 노동지대는 고정자문제, 그 다음에 이제 헌물지대와 합회지대는 순수자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직영지 형태도 있어요. 직영지. 그 당시 이제 그 지주가 그 당시 이제 뭐냐 또는 마름이 직접 이제 그 솔고노비를 관리 감독하면서 하는 농장 형태가 직영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수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노동 작업 같은 걸 관리 감독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왜 솔고노비들이 시켰기 때문에 솔고노비들은 뭐 일을 하나 마나가나에 뭐 자기가 돌아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주라든지 마등들 옆에서 구경을 딱 그 관리를 해야지 일을 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 직영지인데 요거는 좀 이따 심플생 할 때 좀 더 읽어보고요. 자, 이러한 농업의 변동을 촉진시킨 배후에는 농학의 발달. 즉,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농소의 제작 유포와 합리적인 농업 경영의 대두가 자리 잡았다. 자, 이 시기의 농학은 농업기술의 개량과 보급을 더불어 토지 소유 개편이나 농업 경영 개혁, 그리고 농업 정책 이념까지 가지에 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신속의 농가 집성은 종전의 농사 직설을 보완해서 계승했으며, 이항법과 경종법의 기술적 전환과 그 복을 목표했다. 그래서 이 신속의 이제 그 농가 집성은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 이항법 바탕을 변홍사 중에 농법계를 강조했지만 주로 이제 지주존을 그대로 승인하는 그리고 농가 집성의 이제 서문을 읽어보시면 뭔가 이제 그 교화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지주가 그냥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이 소작인들은 이제 뭐냐면 이 교환을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존호제뿐만 아니라 신분제 관계, 성리학적 이념이 반영됐던 것이 이 농가 집성이야.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게 좀 보수적이었다. 근데 이 농가 집성이 좀 약간 성리학적인 어떤 이념에 가득 차고 교환을 강조하는 반해서 뒤에 이제 좀 약간 18세기 넘어가는 그 농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탈주자가게 되면서 상업적 농소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박세당의 색경이라든지 홍만서의 산림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서유의 임원경제지 다 이 상업적 농업을 되게 강조하는 그 농성이 등장하는데 예전에 92년 기출문제에 이 농가직성하고 뒤에 이제 상업적 농소를 강조하는 그 농소들의 차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 농소는 시험문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92년도 외에는 그 외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나왔기 때문에 92년도에 사지성단 문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지주제가 그대로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농법 개량을 이제 주장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교화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다. 그러니까 신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우리 역사에서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농가 집성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서문 내용이 있거든요. 아니면 뿌세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뿌세미도 있어.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자, 이에 반해서 박세대 색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홍만선의 이제 산림경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임원경제, 중부 산림경제, 그 다음에 서명훈의 뭐 어떤
그 고사 신서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농가 집성의 농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은 기술로만 받아들이고 지주제 경영을 부정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정조 때는 정부에서 농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그 대부분 지주제 기업을 존재한 농법의 개량과 상업적 농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유의 임원경제지에서 이러한 농업기술의 경영 이론을 종합하여 경영분홍의 어떤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임노동화의 지주제 구성을 체계시켰다. 자, 이로써 이제 사회변도에 대응하는 새로운 합리적 농업 경영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책들에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책이 언급됐긴 하는데, 박세당의 색경하고, 그 다음에 요, 홍만선의 산림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농가 집성의 기술만 수용하고 지주제적 경영을 부정을 했군요. 그리고 곡물 재배법 외에도 채소라든지 그 당시 이제 갖다 파는 상품 작물 있죠? 채소, 가수, 하초 같은 상품 작물 재배를 이제 뭐냐면 했고 양장 기술도 소개했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홍만세 산림경제 안에서는 그 다음에 농업기술과 의학기술도 같이 이제 뭐냐면 섭렵을 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농촌 사람들이 병원 가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병원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없었지만 하여튼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릴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고쳐야 돼. 자기 몸을. 그러다 보니까 의학기술, 간단한 의학기술 같은 것들 필요했던 거죠. 주변에 뭐냐면 약재를 구해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경제에서 그 자가기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경제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권항법이 이제 소개됐다는 거. 권항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메마른 땅에 이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양법이라는 건 수정농법만 생각해갖고 물을 가둬놓고 이제 모를 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저수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저수지가 확대됐다고 해도 조선전기보다 상대적인 의미인 거지 아직까지 천수답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그 물을 아주 적게 쓰면서도 메마른 땅에 이제 이거 한전에 이양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식 이양법, 수전농법의 바탕으로 이양법이 아니라 한전농법의 바탕 이양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건한법이라는 게 등장했어. 건한법.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 이제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도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생이 아니라 뭐야? 신특강인가? 신특강에서 이 권한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그 특강 같은 게는 조선 후기 때 이항법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항법은 널리 보급된 건 잘못된 거고 경항법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됐다는 식으로 새로운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요거는 좀 약간 그렇죠. 너무 선 넘었죠. 그건 인과하고 필요 없는 거고. 하여튼 권항법이라는 용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권항법이 있었다. 그래서 한전 농법하고 뭐냐면 이항법이 결합된 우리 특유의 중국의 어떤 이항법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그 특유의 이제 뭐냐면 농법이다. 중국의 농법을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이제 그 강수량이 이제 골고루 이제 믿지 못한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맞는 농법 형태가 관할법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임원경제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서유가 쓴 거죠. 그래서 임원경제지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농촌 생활백과사전 백과사전 형태였는데 조선 후기의 농업경영가 그 당시 이제 그냐면 농업기술 집대상 생산의 제고와 경영분홍의 경영원리를 바탕한 임노동하에 지주계 구성을 이제 체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순조 때 위상경제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나? 네, 없네요. 네. 순조 때 위상경제책이 있었다. 네, 서유가 썼던 거죠. 네. 임원경제지가 이제 또 쓰긴 했지만, 또 서유가 그 순조 때 썼던 책이 있어요. 이건 둔존론을 이제 체계화시켰어요. 둔존론. 예. 그래서 그 당시 경영 분홍을 이용한 둔존론을 체계시켰다. 그래서 이걸 모델로 했던 한 것이 뭐냐면 정조가 수원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큰 농장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성에.
이걸 모델로 하고 둔전을 제시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보통 이제 박지원이 쓴 책이 있어요. 정조 때. 예, 간홍소초라는 책이죠. 요거 박지원 할 때 좀 더 얘기할 텐데 어,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상업적 경영 같은 거, 상업적 경영을 주장했다. 그 전세나 농기구나 농기구나 이제 수리시설, 영농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상업적 경영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전제를 주장했죠. 한전제. 토지에 이제 뭐냐면 상한선을 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익과 함께 이제 한전제를 주장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농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 자세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이제 시민한국사 내용하고 심플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